자, 오늘은요. 자, 쇼터디 모의고사 네 번째 행정학 시간입니다. 행정학. 그래서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변형 문제 혹은 예상 문제 형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지방자치제도 법인격 없는 행정계층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인격이 없는 행정계층이란 일단 개념 의미가 뭐죠? 그래서 법인격이 없다. 즉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 즉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고 상위의 지방자치단체의 하위 행정 조직이다. 그래서 이 법인격이 없는 행정계층입니다. 그래서 법적 성격이 법인격이 없고 독립된 자치단체가 아니죠. 따라서 자치권 여부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제정할 수 없죠. 예산 편성할 수 있나요? 예산 편성도 못하고요. 자체적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의회 운영도 할 수 없죠. 자, 대표적인 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있죠. 자,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시 혹은 또 제주도에 뭐가 있죠? 서귀포시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종로구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법인격이 있죠. 예. 다만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법인격이 있습니까?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즉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위 단층제라고 하죠. 단층제를 채택을 하고 하위에 자치시를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법인격 없는 이런 행정시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대표적인 법인격 없는 행정계층이다라는 거죠. 자, 다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요? 조례 제정할 수 없고 예산 편성할 수도 없고 그럼 누가?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동장 같은 경우도 여러분 동장이라고 있죠? 이거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시구의 행정적인 말단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동장 자체는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죠? 네. 임명직도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격이 없다는 거죠. 법인격도 없다. 자, 그래서 법인격 없는 행정계층은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상위자치단체의 내부 행정조직이다. 내부적 행정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된 자치권이 없다. 뭐만 담당하여? 뭐만 담당하냐면 행정 집행만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들은 다 세종특별자치시 다 자치권이 있죠. 고령군, 기장군, 순천시입니다. 자, 다음 쟁점은 정책 대안의 미래 예측 기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2021년도 기출이고요. 자, 선택적 익명, 식견 있는 다수의 참여, 양극화된 통계 처리, 구조화된 갈등 유도다.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대안의 미래 예측 기법은 바로 정책 델파이죠. 그래서 정책 델파이의 특징입니다. 선택적 임명, 즉 응답자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죠. 그래서 뭘 유도합니까? 자유로운 어떤 의견 개진을 유도한다 이거죠. 의견 개진을 유도한다. 그 다음에 식견 있는 다수의 참여입니다. 자유로운 역시 식견 있는 다수, 즉 전문가나 이해 당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양극화된 통계 처리입니다. 즉 극단적이거나 대립되는 의견도 일단 수용해서요.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다 이거죠. 구조화된 갈등을 유도한다. 즉 정책에 대한 찬반, 그죠? 대립 의견을
일부러 드러낸다는 거죠. 드러내도록 설계한다. 그래서 구조화된 갈등 유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정책 델파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책 델파이란 기존의 델파이 기법의 합의 도출 목적과 달리 정책 대안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과 갈등을 노출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델파이는요, 합의보다는 다양한 의견 간의 차이점, 쟁점 파악의 목적을 두고 있죠. 자, 합의를 유도하는 목적이 있지만 정책 델파이는 기존 델파이와 달리 합의보다는 다양한 의견 간의 어떤 차이점과 쟁점에 대한 파악의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공공정책의 그 수립 과정에서 찬성파, 그죠? 반대파의 입장을 가진 집단 간의 의견을 구조화해서 정책 대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돕는다. 나머지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시계열 분석 기법이요. 시계열 분석 기법은 과거의 데이터의 추이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그죠? 이건 갈등 구조라든가 참여적 의견에 대한 분석과는 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 예가 자, 인구 고령화 추세를 바탕으로 자, 고령화 추세가 지금 현재 추세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향후에 복지 비용 같은 경우 복지 비용 증가가 예측되죠?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기법이 바로 시계열 분석 기법이다. 과거의 데이터의 추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시뮬레이션 기법은 가상의 모형을 통해서 현실을 모사하는 기법이다. 네, 그죠? 이것도 의견 대립보다는 과정 예측에 집중을 하는 거고, 정책 델파이는 말씀드렸고요. 다양한 의견, 갈등 구조를 드러낸다. 그래서 정책 대안을 탐색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교차 영향 분석이죠. 이게 나올 수도 있죠. 시험에 또 나온다면. 교차, 즉 사건 간의 상호 영향을 어떻게 해요? 확률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사건 간 상호 영향을 확률적으로 분석해낸다. 역시 갈등 구조 분석은 아니고요. 뭘 예측하는 거죠? 인과관계를 예측합니다. 인과관계.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분석은요. 자, 실현 가능성, 즉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그래서 중점을 두는 게 정치적 혹은 행정적 실현성에 집중을 하고 있는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3번. 그러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예상 문제. 자, 다음처럼 나올 수 있겠죠. 자, 시뮬레이션 기법 활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을 골라라. 그죠? 그러면 시뮬레이션 기법에 대해서 아까 가상의 모형을 통해 현실을 모사하는 거죠. 자, 1번 보기 어려운 거예요. 가상 도시 모형을 만들어서 교통 혼잡 완화 정책 효과를 시험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재난 발생 시 구조 자원의 배분과 대응을 시나리오로 분석한다. 그죠? 그다음에 다양한 정치 세력의 반응을 예측하여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건 뭐예요? 정치 세력의 반응을 예측하여. 이거 뭐예요? 시뮬레이션 기법보다는 이게 실현 가능한 거죠. 반응을 예측한다. 실현 가능성 분석입니다. 실현 가능한지를 분석한다.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정책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법이죠. 3번은 실현 가능성 분석이다. 4번. 자, 환경정책 변경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가상의 수치 모델로 예측한다. 대표적인 시뮬레이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 정책의 변경에 따라 지방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해 보는 분석도 시뮬레이션 기법 활용의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3번 되겠고요. 자, 다음은 어떤 미래 예측 기법이냐. 자, 이것도 이제 예상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전문가들에게 주요 사건들의 발생할 가능성을 묻는다. 가능성 나왔네요. 그래서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 다른 사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상호작용, 사건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미래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바로 교차 영향 분석이다. 이게 바로 교차 영향 분석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건 간의 상호 영향을 확률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다. 그죠? 그래서 상호작용 고려한다. 발생할 가능성을 묻는다. 이게 이제 교차 영향 분석이고요. 그 다음은 자 실현 가능성 분석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례를 골라라. 그죠? 뭡니까? 실현 가능성 분석이죠. 자 그러면은 바로 자 2번 보세요. 특정 공공사업의 정치권, 이익집단, 주민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을 평가한다. 즉 정책 실행 가능성을 따지는 거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따지는 분석을 말한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 분석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다면 평가 방식에 대한 쟁점도 나왔습니다. 10년 전에. 자 다면 평가라는 것은 평가를 누구로부터 받는다? 전부. 그죠? 단순하게 평가를 상사한테만 받는 게 아니라 동료라든가 그죠? 부하 직원 그죠? 외부 고객 등 평가자가 다양하다. 그래서 다면 평가입니다. 다양한 평가자가 참여해서 개인의 어떤 직무 능력, 수행 태도,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는 방식이 바로 다면 평가 방식인데요. 그에 대한 장점과 유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일단 개념을 알면 대충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예요. 일단 1번 조직 구성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당연히 넓힐 수 있겠죠. 다양한 관점에서 피드백을 주고받기 때문에 조직 내 의사소통 당연히 활발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1번은 옳은 지문이며 다면 평가를 통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개인의 행태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다면 평가가 활용만 되면요. 자기 개발과 행동에 대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개인 평가에 있어서 다면 평가를 통해 인사 고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도 역시 높여 나갈 수 있다. 단일 상관의 편견을 줄일 수 있다. 다각적으로 평가를 통해 당연히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4번 평가 결과는 구성원에 대한 보상과 개인별 역량 개발, 교육 훈련 등에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교육 훈련과 피드백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죠. 그럼 5번이 틀렸는데 자, 다면 평가는요. 조직 내 구성원 간의 갈등이 해소됩니까? 그죠?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상사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부하 직원의 눈치까지 봐야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갈등 해소된다, 틀렸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평가 결과는 승진이나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해야 되나?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조 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 활용 영역에 있어서 인사 고과의 보조 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승진이나 보상의 직접적인 활용은 제한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네요. 5번 참고 자료만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목적과 장점, 그죠? 다면 평가, 자기 인식에 대한 증진, 행동 개선을 유도시킬 수 있고 교육, 훈련 기획이요. 다만 이제 활용 범위에 제한이 있다는 거. 승진, 보상 등의 인사 결정에는 제한적으로만 활용된다. 참고로 자료로서만
활용될 뿐이다. 그래서 단점이죠. 여기서 단점, 아까 말씀드렸던 갈등, 스트레스 유발이 될 뿐만 아니라 비평정자, 그 다음에 평정자 간의 신뢰 문제도 발생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평가자의 주관성, 그리고 무지, 잘 몰라. 또 담합할 우려도 있다는 거죠. 피드백의 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는 다면 평가의 단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나오죠. 고전적 원칙과 현대적 원칙, 현대적 예산 원칙이에요. 고전적 예산 원칙, 여러분, 그죠?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공개성의 원칙, 고전적인 원칙이다. 대표적인 거죠. 명료성, 그죠? 완전성 등등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전통적 예산 원칙의 개념에 대해서 현대적 예산 원칙과 좀 구별해야 됩니다. 먼저 전통적 예산 원칙은요. 자, 전통적이에요. 뭡니까? 입법부의 재정 통제가 목적이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으로서 예산의 엄격성이요. 그리고 투명성, 그 다음에 국민의 대표기관이죠. 국회의 예산 승인권 등이 중시됩니다. 이게 전통적 예산 원칙이에요. 핵심 가치가 뭐다? 바로 합법성이다. 합법성. 리걸티요. 그 다음에 사후 통제가 아니라 사전 통제. 그 다음에 재정의 질서와 형식의 엄격성이 핵심적인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사전에 예산안을 철저히 통제한다는 거 특징이죠. 그 다음에 예산의 항목이라든가 금액, 목적, 기간 등을 엄격히 제한을 하는 겁니다. 예산의 엄격성. 그리고 회계연도 내 정확하고 정형화된 지출을 강조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원칙이 이런 데서 자, 전통적 예산 원칙은 자, 여기서 말하는 거죠. 대충 나왔죠. 사전 승인의 원칙, 그 다음에 명료성의 원칙, 그 다음에 또 한정성의 원칙, 그 다음에 엄밀성이에요. 엄밀성의 원칙이 대표적인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와 구별해야 되는 게 바로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현대적인 예산의 원칙은 뭐냐 이거죠. 바로 통제 중심이라기보다는 성과를 중심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다 중시하며, 그죠? 행정부가 정책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있도록 관리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현대적 예산의 원칙이다. 핵심 가치가 뭘까요? 그러면 바로 효율성이다 이거죠. 효율성. 성과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죠? 성과가 중심이고 퍼포먼스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책임성, 그 다음에 flexibility, 유연성이 강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후 통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사후 통제다. 주요 특징이 사전 통제가 아니라 사후 통제를 강화해서 행정부의 자율적 집행을 보장해야 된다는 게 특징이죠. 그 다음에 예산을 뭐와 연계시킵니까? 당연히 예산을 성과 목표와 연계함으로써 운영한다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사업 기능, 사업 그다음 기능 단위로 예산을 설계해서 중기적인 계획 수립이 특징이다. 그리고 예산의 시기라든가 목적 방법에 있어서 융통성이 허용되겠죠. 융통성이 특징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원칙은 자, 보고의 원칙, 보고 원칙, 그 다음에 책임의 원칙, 사업 계획의 원칙, 그죠? 그 다음에 예산에 있어서 관리
수단 확보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시기에 있어서 신축성의 원칙 등이 대표적인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개념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당연히 현대적 예산 원칙에 해당되는 게 나오겠죠. 자, 일단 사전 승인은 전통적인 원칙이라고 그랬죠. 예산 관리 수단 확보 원칙이죠. 예산의 관리가 중점이 된다. 따라서 요건 이제 현대적 예산 원칙에 해당되는 게 맞고요. 보고의 원칙도 역시 현대적 예산 원칙이죠. 엄밀성의 원칙은요, 그죠? 전통적 예산 원칙에 해당하는 거고, 사업 계획의 원칙, 그죠? 현대적 예산 원칙이죠. 한정성의 원칙은요, 이건 전통적 예산이죠. 시기 신축성 당연히 현대적 예산 원칙이고, 책임의 원칙도 마찬가지. 명료성의 원칙은 헷갈리지 마시고요. 명료성의 원칙은 전통적 예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는 거예요. 3번. 자, 그래서 전통적 예산 원칙, 현대적 예산 원칙. 자, 전통적 예산 원칙의 특징은 법적인 통제를 위한 형식적 기준이다. 반대로 현대적 예산 원칙은 성과 중심이다. 성과 중심의 유연한 관리 원칙이다. 유연한 관리 원칙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전통적 예산 원칙과 현대적 예산 원칙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정책 평가, 그거 한 기본 강의에서 다뤘던 쟁점입니다. 그래서 총괄 평가는 자,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평가하는 활동을 라고 보지 않죠. 지금 문제에서 총괄 평가란 뭡니까? 총괄 평가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는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죠. 정책이 이미 완료가 된 이후에, 정책이 집행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바로 총괄 평가입니다. 그러면 결과에 대한 평가니까 당연히 정책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달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형성평가가 아니라 그 성과에 대한 성과평가 혹은 효과평가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총괄평가는 과정 중심이 아니죠. 결과 중심의 평가예요. 과정 중심의 평가가 바로 이제 형성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는 거고,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외적 타당성, 이거 일반화 가능성을 의미하죠. 네, 일반화 가능성 맞고요. 3번 내적 타당성, 이건 뭐예요? 정책이 실제 효과의 원인인가를 검증하는 게 말하죠. 그래서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가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의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과 관련된다. 즉 정책이 실제 효과의 원인인지를 검증해낸다. 이게 바로 내적 타당성입니다. 3번 지금 맞는 지문이에요. 정책 평가의 신뢰도 문제는요, 동일한 측정 도구를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을 의미한다. 즉 신뢰도는 측정에 있어서의 일관성, 그 다음에 재현성과 관련이 된다. 그 다음에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뭐 선정 요인, 성숙 요인, 역사 요인을 들 수 있다. 그래서 형성평가, 총괄평가를 일단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총괄평가, 그죠? 자, 형성평가가 바로 정책 집행 중에 정책 집행 후, 그죠?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형성평가, 총괄평가 구별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1번 맞죠? 그래서 형성평가, 총괄평가 시점 자체가 정책 집행 중이 형성평가라는 거고, 정책 집행 후가 총괄평가다. 결과에 대한 평가, 그죠? 형성평가가 과정에 대한 평가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예산 절차상의 특징, 예산의 유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본 예산은 당초 예산이라고도 하죠.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의 예산으로 당초 예산이라고도 한다. 맞는 지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은 뭐예요?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에 그죠? 제출하는 거죠. 예산을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최초 예산, 즉 당초 예산이라고 한다. 이것도 이제 다뤘던 쟁점이죠. 자, 2번 지문에서 수정 예산은요. 자, 수정 예산은 국회 심의 중에 그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죠. 정부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겁니다. 네, 근데 자,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 다시 제출하는 예산? 자, 이건 뭐예요? 수정 예산이 아니라 바로 추가 경정 예산이죠. 추가 경정 예산. 자, 그래서 개념 틀렸고요. 추가 경정 예산은요. 자, 3번 지문.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 의결 이전에 기존안의 일부를 수정해 제출한 예산. 이게 바로 수정 예산이다 이거죠. 그죠? 추가 경정 예산은 뭐라고요? 추경이라고 하죠. 이미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때 추가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예산이 바로 추가 경정 예산이다. 추경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 4번 지문. 준 예산은 자,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최초 수개월분에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정부가 집행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이냐. 이건 뭐예요? 준 예산이 아니라 잠정 예산 또는 가 예산이라고도 하죠. 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럼 준 예산이 뭐냐?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아. 그랬을 때 헌법에 따라서 54조인가요? 54조에 따라 헌법상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거죠.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그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준 예산이다. 따라서 자,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법률상 자동 허용이죠. 이게 특징입니다. 준 예산의 특징. 그래서 4번 지문은 자, 이거는 이제 가예산 또는 잠정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잠정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의회가 미리 1개월분 예산만 의결해 정부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이제 잠정 예산이 아니라 잠정 예산, 그러니까 1개월분에 대한 예산은 뭐죠? 잠정 예산 중에서도 가 예산이라고 하죠. 이건 개념의 차이다. 예, 잠정 예산이 아니라 이건 가 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예요. 어떤 1개월분에 한해서 그 기간을 한정해 넣었죠. 가 예산에 대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그래서 잠정 예산은 이런 1개월분에 이렇게 하나 되진 않고요.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개시 전에 예산이 미리 의결된 경우, 자, 잠정 예산은 일정 기간 동안이에요. 예산을 의회가 별도로 한정적으로 의결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게 잠정 예산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자, 잠정 예산 채택하고 있습니까? 잠정 예산제도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잠정 예산 우리나라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잠정 예산과 가예산에 대한 개념에 대한 차이도 나왔네요. 그죠? 네. 통상 1개월 이내에 한정한다라는 게 잠정 예산과의 구별이다. 그다음에 본 예산, 그죠?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 예산, 당초 예산이라고도 하고, 수정 예산과 추가 경정 예산의 차이는 예산안 확정 전이죠. 네. 예산안 확정 전, 즉 본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 중일 때 정부가 일부 수정해 다시 제출한 예산을 말하고, 추경은 예산안 확정 후 변경이 필요시 추가로 편성한 예산을 추경이라고 한다. 준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를 말한다. 그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지출하는 게 바로 준 예산이다.
자, 요렇게 나왔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기출 변형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옳지 않음을 옳아라. 자,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 예산이 성립된 후 새로이 사정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한 예산. 준 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수정 예산, 본 예산이 확정된 이후. 이건 뭐예요? 확정된 이후에 추가로 제출, 이게 바로 추경이죠. 이건 추경에 대한 개념이고요. 수정 예산은 아직 예산 확정 전, 즉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일 때 정부가 기존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예산을 수정 예산이라고 한다. 그죠? 그 다음 4번 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 국회가 한정된 기간의 예산을 먼저 의결하는 것이다. 한정된 예산 1개월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1개월 미만. 본 예산은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당해 회계연도 최초 예산을 말한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쟁점이었죠.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고요.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자, 예비 타당성 조사 이거 뭐예요? 자, 정부가 어디에? 대규모의 공공 투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입니다. 뭘 타당한다? 그때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과 그런 정책적인 필요성 등을 사전에 분석, 검토하여 재정을 투자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바로 예비 타당성 제도이다. 언제 도입했죠 이거? 1999년도에 도입을 했고요. 언제 예산이 편성이 됐냐? 2000년도에 예산 편성부터 적용됐다. 그래서 2번 지문 보시면 2000년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적용되었다가 그 도입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재정 낭비의 무분별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재정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사업 추진 전에 합리적인 판단 근거 확보가 그 도입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이에요. 대규모. 그러면 대충 얼마 이상? 500억 이상입니다. 500억 이상. 그 중에 이제 국가 재정 지원이 그 중에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이에요.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이다. 평가 항목은 경제성도 판단하고요. 즉 비용 편익 분석을 예를 들겠죠. 경제성, 정책성, 그래서 국가 전략이라든가 국민 편익 등 정책성을 평가하고요. 지역 균형 발전에 효과가 있는지 등을 평가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수행 기관입니다. 자, 아무나 할 수 없다. 민간 기관이 할 수 없어요. KDI, 한국개발연구원. 이거 3번 지금 보세요. 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약자로 KIPF입니다. 등 법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비 타당성 한 줄로 요약하자면 대규모의 재정 사업을 하기 전에 꼭 필요한 사전 재정 진단이다. 사전 재정 진단이 예비 타당성 조사다. 자, 그러면 1번 질문 볼게요.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 사업의 신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바로 개념이죠. 네.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2번, 3번 다 맞는 질문이고요. 정책성 분석을 배제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죠? 자, 평가 항목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성, 국가 전략, 국민 편익 등까지는 다 조사를 합니다. 분석에 조사를 하는 거죠. 정책성 분석
정책성 분석, 경제성 분석 등도 다 지역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분석까지도 포함한 다면적 분석 체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4번이 정답이죠. 단순히 수치적인 비용 편익 분석만으로 사업 타당성을 판단한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중요성이라든가 또 뭐죠? 지역사회에 얼마나 파급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이런 비계량적인 요인까지도 다 고려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4번 질문 틀렸고요. 그래서 이 제도 도입 이전인 1994년부터 무분별한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려는 총사업비 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보다 앞선 총사업관리비 제도는 총사업비 관리 제도는 94년도에 시행되었다. 네. 그리고 대규모 사업의 사업비 변경을 제한하고 승인 절차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이것도 예산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예산 남용을 방지한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와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공통점이 뭐라고요? 예산 낭비 방지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전적인 재정 통제 장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이 문제를 기출 변형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와 관련해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죠? 예비 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예비 타당성 조사는 99년도에 제도화되어서 2000년 회계연도 예산 편성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민간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도 독자적 수행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정된 전문기관이라고 그랬어요. KDI와 KIPF. 그죠? 민간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지역적이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제도는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재정관리 제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의 사전 심사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의 수행 기간 요거 말해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법령으로 정한 전문기관이 할 수 있다. 3번이랑 같이 엮어서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쉬운 문제. 행정통제를 크게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로 분류할 수 있죠. 자, 외부 통제 누가? 외부 기관이나 시민의 통제입니다. 그럼 사법부는요. 외부 통제예요? 내부 통제예요? 사법부가 외부 통제죠. 이거 내부 통제로 보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사법부, 국회 마찬가지, 시민단체 다 외부 통제입니다. 선거, 그죠? 주민 참여 다 외부 통제입니다. 감사원은 뭐예요? 행정기관이죠. 행정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게 바로 내부 통제입니다. 내부 통제. 감사원은 헌법상의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은 맞지만 자, 그 설치가 어디요? 행정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행정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로 분류되기 때문에 내부 통제가 맞다. 내부 감사, 그죠? 합법성, 합목적성에 대한 점검 등은 내부 행정 통제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그래서 내부 통제, 감사원, 내부 감사, 상급자의 감독 등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감사원 독립기관 아니에요? 맞습니다만 설치가 행정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행정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로 분류됩니다. 까지 기억하시면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이거 은근히 오답률을 보니까 1번 체크하신 분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자, 사법 통제로서 행정 소송과 같이, 그죠? 이거는 외부 통제입니다. 행정부 외부의 기관, 시민이 행정 작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서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외부 통제이다. 1번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새로운 기출문제, 변형 문제, 예상 문제 들고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